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작가님의 마음 성형과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수필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작가님의 최인호의 인생 꽃밭에 실린 작품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되죠. 그 중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때로는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고 숨기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작가님은 마음 성형에서 마음은 외모를 변모하게 만들므로 마음을 성형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에서는 정의와 자신의 우위에 있는 곳에는 말도 못하면서 다소 만만하고 사소한 것에는 따지고 화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두 작품 다 공감을 주면서 새로운 가르침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최인호 작가님의 두 편의 수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마음 성형. 최인호. 오래전 일이다. 아들 도단이 아직 어렸을 때의 일이었으니 아마도 20여 년은 훨씬 넘었을 때의 일일 것이다. 어느 날 도단이가 내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 아빠, 부탁이 있어. 그게 뭔데? 내가 물었더니 도단이가 대답했다. 수술 좀 해. 난데없는 말이라 어리둥절한 내가 되물었다. 수술 좀 하라니? 성형 수술 좀 해. 어디를 말이냐? 그러자 도단이 손을 들어 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여기 말이야. 나는 도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어 다시 물었다. 그곳에 있는 무엇을 수술하라는 말이야? 주름살을 수술해서 지워버리라고. 보통 얼굴에 주름살은 가로로 나 있어 세월의 흔적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양미간에 새겨진 주름은 유독 세로로 나 있는데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보통 인상을 쓰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 자주 사용되는 주름살로 우리가 흔히 미간을 찌푸리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주름살이다. 문자 그대로 뭔가가 못마땅하고 불만이 있을 때 자연 찌푸려지는 주름살일 것이다. 20여 년 전 아들 녀석의 말이 지금에 와서도 생생히 기억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상을 쓰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반성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만에 찬 아이여서 집안 친척들은 나를 보면 이렇게 수군거리곤 했었다. 저 애는 왜 저렇게 인상을 쓰며 다니는 건가요? 이 버릇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다. 내가 인상을 쓰고 양미간을 찌푸리고 다니면 집안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우울해지고 폭풍 직전의 분위기가 온 집안을 휩쓸어 아내는 자주 불평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낯을 찌푸리고 다녀요? 나도 당신처럼 인상을 써보려고 거울 앞에 서서 이마를 찌푸리는 흉내를 내보았지만 전혀 낯이 찌푸려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찌그러질 수 있는 거야?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아내는 화가 나면 화난 표정을 짓긴 해도 미간을 찌푸리지는 못한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였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그러면 그대의 표정도 자연 평화롭고 자애로워질 것이다. 파스칼의 말대로 내가 미간을 찌푸리고 일촉즉발 직전에 짜증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나 자신의 얼굴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나는 심히 못마땅해하고 있었다. 나는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똑같은 감정으로 평화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다. 이른바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포커와 같은 노름을 할 때 좋은 카드가 들어와도 나쁜 카드가 들어와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무표정의 얼굴을 나는 도저히 연기해낼 자신이 없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포커를 해도 내가 좋은 카드를 가지면 친구들은 금방 낌새를 눈치챘으니 내가 나쁜 패를 가지고 마치 좋은 패를 가진 것처럼 허풍을 치면 친구들은 절대 속지 않고 오히려 베팅을 해서 나는 항상 돈을 잃곤 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 친구가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네 표정을 읽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야. 좋은 패가 들어오면 코가 벌렁거린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려 해도 네 코는 좋아서 벌렁벌렁대고 있다고. 친구의 말은 정확한 표현이었다. 나는 좀처럼 마음속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조그만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금방 해해 기쁨이 넘쳐 흐르고 아주 조그만 근심거리가 있어도 금방 얼굴이 찌푸려진다. 마치 금방 비 오다 햇볕이 내리쬐고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는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의 표정은 변덕 그 자체인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포커페이스 같은 무표정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얼굴 위에 하나의 가면을 쓴 것과 같은 것이므로 또한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그런 위선적인 얼굴도 좋아하지 않는다. 가령 웃을 때도 기쁜 마음이 넘쳐 흐르지 않고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면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 되는 것이고 웃을 때 입술이 벌어져 이가 보이지 않고 다만 눈으로만 웃으면 이는 뭔가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눈웃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쁠 때는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슬플 때면 슬픔에 젖는 그런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한 표정을 좋아한다. 따라서 속으로 사리까지 느낄 만큼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부드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오래전 군대에 있을 때 기합을 주는 상급자에게 나는 정식으로 덤벼들어 따진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따귀를 때리면서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얻어맞고 넘어졌다 일어설 때마다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소리쳤었다.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말고 기합을 주십시오. 나는 정치가들의 눈물과 정치가들의 웃음의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의 전시 효과를 노린 쇼맨십의 거짓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잘 웃는 사람이라고 속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 좋은 미소까지 갖고 있다고 칭찬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뜨끔거린다. 이미 오래전 아들 녀석으로부터 양미간의 주름살을 수술 받으라고 권유받은 찌푸린 얼굴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내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노라니 아내가 화장실에서 뭔가를 들고 왔다. 그것은 손거울이었다. 아내는 말없이 얼굴에 내 얼굴 정면을 비춰 보였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불맨 소리로 물었더니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 얼굴 표정 좀 봐. 얼마나 찌푸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나는 짜증이 났지만 아내가 내민 거울 속 얼굴을 쳐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한 사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둡고 짜증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다.
눈빛은 불만으로 번득이고 있었고 양미간의 두 갈래 주름살은 계곡처럼 깊게 패어 있었다. 언제라도 내관을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테러리스트의 얼굴이었다. 당신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온 집안에 나쁜 공기가 퍼져나간다고, 독소가 뿜어져 나온다고. 나는 파스칼의 말처럼 평화로운 표정을 갖고 싶다. 풍부한 표정과 예민한 감성의 얼굴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표정의 얼굴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 얼굴 위에는 불만의 주름살이 찌푸려지고 있음이니 이 주름살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음일 것인가. 아들 녀석의 말대로 이제라도 보톡스 주사를 맞아 양미간의 주름살을 없애버릴 것인가. 그렇다. 도란 다름 아닌 평상심이란 옛 선사의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가능하다면 얼굴 수술이 아닌 마음 수술로 이 주름살을 없애버리고 싶다. 이 주름살을 없앨 수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란 시가 있다. 시인 김수영 씨가 쓴 시로 첫 두요는 다음과 같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붕괴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김수영의 이 시는 5, 60년대에 암울했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면으로 사회의 부조리에는 감히 저항하지 못하면서 어느 날 고궁에 갔다가 나오면서 우리의 역사와 암울한 현실을 마주보고 속물 중에 속물인 자신의 소시민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비판하는 작품이다. 나 역시 김수영의 시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에게는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50원짜리 갈비탕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는 속물 중에 하나임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자책감을 김수영은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결국 구청 직원에게도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꾸짖지 못하면서 야경꾼과 이론 때문에 싸우는 자신을 시인은 모래보다도 적고 먼지처럼 초라한 존재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수영의 시처럼 나도 걸핏하면
갈비탕에 기름덩어리가 나왔다고 설렁탕집 주인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핏대를 올리던 속물 중에 하나였다. 야경비를 받으러 오는 야경꾼에게 일원 때문에 핏대를 올리고 교통위반으로 딱지를 끊으려던 교통순경에게 고함을 지르는 속물이었다. 휴일 내무반에 앉아서 급식을 타오라는 내무반장에게 덤벼들어 코가 삐뚤어지도록 얻어맞은 적도 있었다. 불친절하다고 느낀 은행원에게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만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화풀이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내 행동은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면서 심지어는 동해 직원에게는 못하면서 가장 만만한 야경꾼을 향해 덤벼드는 소아병적 행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운전을 하다가도 추월을 하던 사람과 싸우기 일쑤였으며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가 새치기 하는 사람들과도 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부당함을 곧잘 따지면서도 왕궁은커녕 근위병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옹졸하게 침묵하였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젊은 날의 이런 내 다혈질적인 행동은 딴에는 그들에게 부당함을 따지기 위함이었다. 특히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고 친절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의 불친절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반성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회의 부조리를 따지고 지적하는 암행어사이며 보안관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은 요즘 많이 사라졌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타인과 다투는 것이 꼴불견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쩌다 길거리에서 운전에 대한 시비로 싸우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나도 젊은 한때 길거리에서 저런 모습을 연출했구나 하는 부끄러움으로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나곤 한다. 그보다도 내 이런 지적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불친절한 점원은 내가 아무리 불친절을 따지고 항의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갈비탕에 기름덩어리를 넣는 설렁탕집의 주인은 아무리 내가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갈비탕에 기름덩어리를 넣을 것이다. 요즘 나는 신문에 실온 같은 것을 쓰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했는데 그것은 아무리 실온으로 사회를 꼬집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망망대해에 돌팔매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남의 불친절을 탓하기 전에 나 스스로 남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올바른 정도이며 사회의 부조리를 꾸짖기보다는 나 스스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정을 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현명한 방법임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나는 아내로부터 한 가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아내는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인상 때문인지 이따금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음식을 시킬 때 점원이나 종업원으로부터 유난히 불친절한 대접을 받는다. 그럴 때면 나는 아내에게 묻곤 한다. 화가 안 나?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 참아요. 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불친절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그게 뭔데? 간단해요. 그건 내가 더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사실이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곤 하는데 가령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점원이 불친절하면 이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더욱 친절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아내는 무례하고 거만한 상대방 앞에서 절대로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는다. 아내는 실제로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과 상대를 할 때에는 놀랍게도 더욱 친절해지고 공손해지며 더더욱 상냥해지는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우라통이 치밀 정도로 아내는 천천히 말을 하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더더욱 낮은 소리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아내를 더욱 얕잡아 보고 기세를 올려 거만하게 행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웃음 띤 얼굴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냥하게 상대방의 눈을 계속 바라보며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느 순간 불친절한 점원의 태도가 공손해지면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나는요, 아내는 내게 충고하곤 한다. 불친절한 사람과 상대할 때에는 더욱더 친절해져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상대방도 변화되어 친절하게 된다고요. 나는 아직 아내의 충고대로 불친절한 사람을 만날 때 더욱더 친절해지는 방법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내가 수양이 덜 되어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였으니 아내의 방법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신비주의자였던 사디는 30년 동안 탁발성으로서 널리 이슬람권을 방랑하며 온갖 고난을 이겨낸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사악에 대해서는 친절로서 하라. 날카로운 칼도 부드러운 결을 꿰 수는 없을 것이다. 친절한 마음씨와 부드럽고 착한 행위로 대한다면 한 올의 머리털로서도 코끼리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다. 아내의 말은 진리의 구경이다. 나는 이제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 사람이기보다 조그만 일에도 나 스스로 친절하고 겸손하고 더욱더 작아져 모래처럼 적은 사람이 되고 싶다. 바람과 먼지와 풀처럼 정말 얼만큼 적은 사람이 되고 싶다.